여러분들이 결국 뭐냐면 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대나무가 자라려면요. 대나무가 한 5년 정도 뿌리를 맺죠. 철저하게. 대나무는 바로 안 자라가요. 한 5년 정도 철저하게 뿌리를 맺고 그 다음에 멋있게 날아가요. 저 높이.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들도 이 원리를 몰라. 이건 누구나 하냐면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방식을 배울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제 경제편 5편에 있는데 실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케인즈의 이론이고 뭐 아담 스미스 이론을 알아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를. 실물 경제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은 뭐냐? 실물 자산이었더라고요. 실물 자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은 실물 자산인데 이 실물 자산의 원천이 뭐냐면 유가하고 금입니다. 아시겠어요? 유가하고 금. 그러니까 유가하고 금. 오일하고 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는 어때? 떨어진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지. 바로 그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전세 산 사람이 이길까요? 왜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지. 실물. 누구예요? 실물 자산.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사람도 실물 자산 아닌가? 전세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야. 왜? 2년이 지나도 그 돈밖에 못 받으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얘기해 줄게요. 왜 실물 자산이 이기느냐? 자, 이게 썩지 않는 초코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초코파이가 10원이었어. 10원. 20년 전에. 에? 10원이었어요. 20년 후에 200원이 됐어. 자, 이게 썩지 않는 초코파이예요. 그럼 이 썩지 않는 초코파이가 10원짜리가 200원 됐, 10원짜리 200원 됐죠. 20년 후에. 그럼 이거 창고에다 내가 집어넣으면 얼마 돼 있는 거야? 200원 돼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야. 금. 금을 창고에다 집어넣고 썩지 않으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5만 원, 4만 원밖에 안 됐던 금이 지금 20만 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 가치는, 실물 자산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면 초코파이를 운영하는 회사는 부자 돼 있겠네? 지금 오리온 가격이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이잖아. 그 옛날에 2만 원도 안 됐던 주식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서 나아가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실물 자산이라는 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화폐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돈 10만 원 가지고도 쓸 데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그래도 10,000원 정도 가지면 좀 먹을 만한 게 좀 있었어. 지금 10,000원 갖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별로. 좀 먹을 만한 거 하면 10,000원 다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화폐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럼 부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물 자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봐봐요. 자, 그럼 내가 뭐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바로메터라고 했죠? 환율이라고 그랬죠? 환율인데 그거를 이끌어가는 먼저 원천이 뭐냐면 금과 유가예요. 자, 그런데 어제 신문에 금값이 3.5% 급락했다고 나왔어. 어제 신문에. 그 다음에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꼭지를 찍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환율, 금리 이렇게 6가지 경제 변수인데 결국 이 유가와 금이라고 하는 이 실물 자산은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게임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따라 유가와 금은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게임이다. 이 유가와 금에 갖고 있는 FX의 비율이 몇 배냐면 한 200배 가까이 돼요. 200배.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보통 2만 원까지 번다는 소리예요. 올라가면. 시장에서 속도가 그 정도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요. 깡통이 되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죠? FX 시장에서. 그러니까 선물 투기로 인한 이 유가와 금 시장에서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 순간 실물 자산은 꺾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실물 자산의 반대는 화폐 자산이죠.
그럼 실물 자산 투자를 안 하면 뭐 어디다 넣는 거야? 화폐에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화폐 자산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화폐 자산의 원천이 뭐예요? 금리지, 금리. 그죠? 금리. 자, 그러면 봐봐요. 실물 자산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실물에서 떨어지면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뭐죠?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게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1달러당 1,200원이면은요, 1,200원이 1달러당, 예를 들어 1,000원을 갖다가 쳐보자고요. 1,000원으로. 자, 내가 외국인이야. 내가 외국인인데, 내가 1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1,200원을 버는 거지. 그죠? 1,200원어치를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00원 투자하는데 나중에 향후에 보니까 1달러가 1,000원으로 떨어진대.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하겠어요? 안 투자하겠어요? 투자하지. 걔네들은 달러로 가져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걔네들은 달러로 가져가잖아. 걔네들은 원화로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달러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꾼 거죠. 자, 그럼 1달러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에 돈이 유입이 돼요? 안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죠? 그럼 주가가 상승해요? 안 상승해요? 상승한다든가. 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한민국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대한민국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환율이 내려갈수록 대한민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나는 거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은 좋은데, 만약에 바닥을 찍었어. 바닥을 찍었으면 1,000원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죠. 더 이상 안 내려가. 얘네가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소리는 결국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빨리 올라가기 전에 뭐야?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주식은 항상 꼭지를 찍고 꼭대기 위에서 횡보를 5, 6개월 하고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 5, 6개월이 정리하는 기간이야, 걔네들. 그때는 환율이 안 움직여요. 멈춰 있어. 그 멈춰 있는 기간이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결국 멈춰 있는 시점에 얘네들은 주식을 정리를 하고 달러로 바꾸면서 나중에 갑자기 폭등을 해버려요, 이게.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면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먼저 유가, 금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유가와 금가로 떨어뜨려서 이거 팔아서 뭘로 가냐면 안정자산인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채권. 왜? 채권은 결국 현금이기 때문에, 그죠? 현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채권으로 가요. 이거 잘 이해 못한 사람은 경제편 5탄을 들으세요. 5탄, 제 올스쿨 강의. 채권편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안정적인 채권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결국 주식을 패대쳐 수익체를 올려가지고 지난해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경제의 흐름을 모르면 삼성전자, 현대차라고 하는 종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팔고 나가버리면 우량자산이라는 게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데서 종목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경제의 흐름을 본 눈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 중에서 바로메타인 바로 유가와 금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봐봐. 자, 스위스 프랑과 환율 절선 뚫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오늘 얘기를 보니까 스페인 얘기가 나오죠, 옆에. 그죠? 스페인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림 보니까. 근데 독일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독일과 스페인과의 관계. 자, 봐봐요. 이런 거예요. IMF 때 말이죠. IMF 때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 17%였어요. 17%. 연수익률이 17%까지 올라갔었어요.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다른 금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국채금리. 여러분들 얘기한 지금 콜금리가 지금 3.25%죠? 그게 17%였다고. IMF 때.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안 날 수가 없지. 이자를 갖다 20% 이상을 내야 되니까. 죽음이야, 이거는. 대출 끼군 사람은. 따라 대출 끼군 사람은 죽음이다. 자, 1억 대출을 받았어. 그럼 1억 대출 받았으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1년에? 1,700만 원. 1,700만 원인데 거의 예대차 맞은 게 2.5%부터 몇 프로야? 1,950만 원. 1,950만 원 나누기 12 해봐. 얼마예요? 170만 원. 2억 정도면 340만 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50만씩, 그 당시 150만 너무너무 큰 돈이지. 지금 그 당시에 내가 1994년도 현대 입사했을 때 월급이 1650이었어. 그게 최고 연봉이었어, 대한민국에서. 근데 1997년도에 IMF가 났으니까 그 당시에 150만 정도의 이자는 무지하게 큰 거예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부채가 높은 기업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영위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비율이 높아지는 순간 죽는 거죠. 이 스페인 같은 나라는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막 7% 막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들이 1인당 10% 이상씩 이자를 내고 있다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개인은 10% 이자를 내. 그 다음에 국가는 고갈돼가지고 긴축재정 들어가. 그 다음에 연금이 이거 다 고갈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지.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나라는 거의 죽음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어저께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70세 정도의 약사라고 하니까 약사. 나이가 70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연금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약사로서. 그래가지고 나라에다가 40% 50%씩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나중에 타는 게 없는 거야.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부도날 직전이니까. 공적 자금을 IMF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 받던 걸 지금 30만 원 받으면서 못 사는 거지. 그게 자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따라봐. 돈은 생명력이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깨우치려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